그러니까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던 서울 아파트값이 상반기 마지막 주인 이번 주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른다, 아니다, 다시 내려간다. 하반기 시작을 앞두고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프리즘 첫 순서로 하반기 서울 부동산 시장 흐름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분위기를 강산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첫째, 투기 억제. 둘째, 실수요자 보호. 셋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하여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9.13 대책을 발표한 후 강남권 주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하락세는 서울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해 11월 첫째 주부터 약 7개월 동안 2% 넘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값이 올랐다는 게 이유인데 실제 강남 개포동의 이 아파트는 지난해 최고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42제곱미터가 9.13 대책 직전 8월에는 17억 1천만 원까지 거래되었다가 올 초에는 14억대까지 떨어졌었죠. 며칠 전에는 17억 6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5월, 6월에는 아주 급격하게 관심이 많아지고 잠실과 대치동 등 다른 재건축 아파트도 지난해 최고가 수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이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강남권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나 그런 부분이 지금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강남으로 오려는 사람은 많은데 집은 없지. 그러면 당연히 집값은 오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바닥까지 갔다.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어 기존 아파트 값이 더 오른다 등의 심리도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보신 것처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는데요. 짚어봐야 할 변수들이 많습니다. 황희표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우선 현재 서울 아파트값이 조금씩 이제 오르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는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대출이자도 떨어지니까 빚을 좀 내서 아파트를 사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최근 승인을 받은 영동대로 이 복합 환승센터나 이 수색 역세권 같은 이 대규모 개발 사업도 주변 아파트 값을 들썩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지금 분양가 이 상한제 도입 가능성 때문에 이 재건축 아파트 공급이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면서 서울에서도 인기 지역인 강남이라든지 목동 이런 지역의 아파트들의 어떤 희소성 같은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기존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거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다시 떨어질 수 있는 요인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정부 규제가 여전히 힘을 좀 발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이 주택담보대출을 한건만 받을 수 있고 대출액도 집값의 4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최근 김현미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민간 아파트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해보겠다 이런 말을 했죠. 상한제가 시행돼서 서울 아파트 분양 가격이 떨어지면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값의 가격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최근 성장률 하락 등 거시경제가 불안한 것도 이 아파트 투자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이 사활을 걸고 부동산 시장을 잡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실제 서울시에서 여러 재건축 사업 승인을 지연시키는 것도 이 당분간 부동산 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들은 하반기 서울 아파트 값을 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상승과 하락 요인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섞여 있는데 네. 하락 요인, 특히 이 정부의 변함없는 규제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 아파트 값을 억누를 것이라는 게 이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가격이 오를 만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계속해서 추가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만큼 상승세가 미약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네.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출 규제가 여전한데다가 분양가 규제로 소비자들이 매매 시장보다는 신규 분양 시장에 더 관심을 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뭐 좀 줄어드는 가운데 지난해보다 뭐 그렇게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서울 집값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더 강력한 규제가 더해지면서 이 당분간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황희표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히려 있는 사람만 덕을 본다는 비판을 받아온 분양 취소 물량 처리 방식이 바뀝니다. 앞으로는 집이 있는 사람은 취소된 새 아파트를 청약할 수 없게 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분양 후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에는 미계약 물량수에 상관없이 해당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약 취소된 아파트가 20세대 이상이면 무주택자에게만, 또 20세대 미만이면 만 19세 이상 성인 누구에게나 추천 기회를 줬는데요. 앞으로는 계약 취소된 아파트 수가 20세대가 채 되지 않더라도 무주택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자녀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미계약 물량도 같은 방식으로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다자녀 세대나 신혼부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경은 역시 그동안 제기됐던 비판 때문이겠죠? 네, 이미 집을 가진 현금 부자가 계약 취소된 아파트를 또 사들이는 이른바 죽죽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서울 일부 아파트 분양에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일반 청약 경쟁률을 크게 웃도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얼마 전 서울 공덕역의 아파트 한 채가 무순위 청약을 했는데 무려 4만 7천여 명이 몰리는 등 현금을 가진 다주택자가 미계약 아파트까지 쓸어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약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무주택자 우선 정책에 따라 이번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16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앞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면서 금리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시중금리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한진 기자,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2.93%로 한 달 전보다 0.0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3.31%를 기록한 이후 7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진 건데요. 지난 2016년 10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지표가 되는 장기 시장금리가 내려간 영향으로 해석되는데요. 지난달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88%로 한 달 전보다 0.0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장기 시장금리는 왜 낮아진 건가요? 미중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등 경기 둔화의 그림자가 더 짙어지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장기 채권의 투자 수요가 몰림에 따라 장기 금리가 내려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게다가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와 한국은행이 잇따라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염두한 발언을 내놓은 가운데 앞으로 시장금리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더 내려갈 여지가 남아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외에 다른 대출 금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반 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반 신용대출 금리도 0.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예적금 담보대출은 0.01%포인트 내려갔고 보증대출 금리는 지난달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일부 은행의 기존 고금리 중도금 대출 승인권 집행으로 집단대출 금리가 대폭 뛰면서 지난달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0.01%포인트 오른 3.49%를 기록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제조업 경기 안 좋다 하는 소리 들린 지 참 오래됐죠. 관련 지표도 좋지 않았는데 기업에 쌓여가는 재고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우리 경제에서 제조업이 갖는 무게감이 큰 만큼 걱정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유정훈 기자, 최근 2달 동안 생산과 투자 지표가 좀 나아지는 듯 했는데 다시 떨어졌다고요? 네, 지난달 전체 산업 생산 지수는 106.9로 한 달 전보다 0.5% 감소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2월에는 2.7% 줄었다가 3월과 4월 2달 연속 증가했지만 다시 감소로 돌아선 겁니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달 광공업 생산이 1.7%,
건설업에서 0.3% 감소하며 전체 산업 생산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달 설비 투자는 107.3으로 한 달 전보다 8.2% 감소했는데요. 투자는 기계류와 자동차 등 운송 장비에서 대폭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나마 소비는 여름을 앞두고 옷 같은 준내구재와 가전제품 같은 내구재가 늘면서 0.9% 증가했고요. 현재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13개월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지난달 0.2% 상승하며 14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일 텐데 기업들이 쌓아놓는 제품들이 늘고 있다고요? 네, 재고를 출하량으로 나눈 값을 재고율이라고 하는데요. 쌓여있는 재고가 많으면 재고율이 올라가고 출하, 즉 판매가 많아지면 재고율은 낮아집니다. 지난달 재고율은 118.5%로 한 달 전보다 2.6%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는 199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석유 정제와 자동차, 기계 장비 재고가 크게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조업 생산 능력 지수는 설비 투자가 줄고 생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 영향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1년 1월 이후 가장 긴 10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유정원입니다. 내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레 국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1박 2일의 일정 중에 따로 시간을 낸 건데 반가움보단 걱정이 앞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도에 김성훈 기자입니다. 주한미 대사관의 주최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모이는 간담회가 30일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립니다. 삼성과 현대차, LG, SK 등 4대 그룹을 포함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 10여 곳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등 그룹 총수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청이 된 정도로 좀 알고 있고요. 백악관은 직접 초청 기업들을 선정했습니다. 미 대사관은 기업들에게 미국 투자 현황 등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 투자 압박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일본과 영국을 방문했을 때도 현지 기업인들을 만나 미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내 그 투자 적극적으로 좀 나서달라. 이런 주문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동차 관세와 화웨이 제재 동참 압박에 이어 또 하나의 미국발 리스크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보여준 언행이 예상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은 탓에 그만큼 긴장도 클 텐데요. 취재 기자와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나왔습니다. 권 기자, 네. 미국 대통령이 국내 기업인들과 이 경제단체를 통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만남을 가진 적이 있었나요? 네, 있었는데요. 이번 간담회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초청 명단을 만들고 미국 백악관에서 해당 기업을 선택해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 2014년 4월에 방한을 했었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이런 방식으로 재계 총수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설명 들어보시죠. 네. 다른 나라는 경제단체가 이렇게 호스트에서 오찬도 하고 그러는데요. 암참도 제외해갔어요. 대사관이랑 무슨 그런 식으로. 원래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만남을 할 텐데 네. 우리 기업들에게 뭘 요구할까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재계에서는 또 미국의 반화웨이 노선에 동참을 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설명 들어보시죠. 네. 한국의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등이 많은 부품을 지금 공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웨이 제재에 좀 동참해달라 하는 것이 한국 기업인들에 대한 첫 번째 압박. 그런데 또 이 시점에 미국 무역대표부인 USTR이 국내 자동차 산업 현장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 직원들은 약 2주 전쯤 방한을 해서 우리 정부와 한미 FTA 이행 점검을 위한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네. 이후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을 만났는데요. USTR은 미국이 관세를 적용하면 우리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대 25%에 달하는 관세가 매겨지면 자동차 수출 물량은 급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도체 경기가 가뜩이나 안 좋은 가운데 자동차 대미 수출은 그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세가 만약 부과가 되면 반도체와 그리고 자동차가 동시에 큰 부진에 빠져 우리 산업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권세욱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내일이면 취임 1주년을 맞이합니다. 젊은 총수에 대한 기대와 우려 속에 새로운 LG가 자리 잡아가는 모습인데요.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최나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구광모 회장이 취임 이후 주력한 것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 재편입니다. 저는 지난해 6월 대표로 선임된 후 지금껏 LG가 쌓아온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동시에 더 높은 도약을 위해 변화할 부분이 무엇일지 고민했습니다. 구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동차 부품,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준비형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안 될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연료전지 사업 청산이 대표적입니다. LG전자는 수처리 자회사 2곳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일반용 조명 사업을 접었습니다. 스마트폰 수익성이 악화되자 평택의 공장은 철수하고 생산기지의 베트남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반대로 성장 사업을 위한 투자는 늘려 적극적인 인수, 합병에 나섰습니다. LG전자는 오스트리아 전장 조명 업체를 1조 4,44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또 로봇 업체인 로보스타 경영권도 확보했습니다. LG화학은 미국 듀폰사의 재료 기술을 인수했고 LG생활건강은 미국의 화장품 회사인 뉴에이본을 사들였습니다. 여기에 외부 인재 영입 등 순혈주의 탈피에도 주력해왔습니다. 지난 1년간 체질 개선에 힘써온 LG. 화웨이 사태,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 등 과제를 해결하고 구체적 성과를 내놔야 할 때입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이처럼 지난 1년 동안 구광모 회장은 LG그룹 체질 개선을 위해 과감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도가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구광모 회장이 취임한 이후 LG그룹의 실적 어땠습니까? 네, 취임 1년 동안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선방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네. LG 주요 계열사들의 대부분은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는 7,400억 원으로 4%, 화학은 3,300억 원으로 5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디스플레이는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구 회장이 새로운 시도를 좀 하면서 실적이 좀 개선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지금 구 회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에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 효과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 회장이 차세대 주력으로 삼은 분야는 자동차, 전자, 전기 장비 제품 사업, 인공지능, 로봇 등인데요. 이제 시장이 커지는 중이거나 거대한 잠재 시장을 가진 분야입니다. 전장 사업에서는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데요. LG전자 전장 부분 매출은 지난해 4조 2,800억 원, 올해는 6조 원을 넘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영업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매출 증가 속도가 빨라 곧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그래도 구 회장이 이 신산업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한 시장 평가는 나쁘지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구 회장은 실용을 최우선으로 하고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전 재벌 경영인 세대들처럼 형식과 체면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LG전자가 SK텔레콤과 공동으로 로봇을 개발하기로 MOU를 맺었는데요. LG U+가 있지만 점유율이 더 높은 SK텔레콤과 협력해야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LG화학이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술 유출 소송을 걸면서 두 그룹은 배터리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봇 공동 개발 협력은 업계에 파격이라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네, 김현우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전기료 개편이 중대한 고비를 맞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오늘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정부 누진제 개편안을 다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지금 한국전력의 임시 이사회가 진행 중인 거죠?
네, 오늘 오후 5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한전 임시이사회가 시작됐습니다. 이사회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정부의 개편안을 수용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 21일 이사회가 있었던 이후에 일주일 만인데 그동안 어떤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네, 앞서 지난 21일 한전 이사회가 열렸지만 정부 개편안을 보류했습니다. 적자가 예상되는 개편안을 받아들일 경우 이사회 이사들이 배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사회이사들은 매일 간담회를 갖고 대안 모색에 나섰는데요. 한 사회이사는 지난주부터 매일 간담회를 열고 논의해왔고 조율만 되면 이사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사실상 이사회 내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사회가 개편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 개편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한전은 3천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적자 보전 등에 대한 방안을 확보하느냐가 이번 한전 이사회 결정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국내외 항공사들의 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안전에 문제는 없었는지, 시간은 잘 지켰는지, 또 이용객이 얼마나 만족했는지 등을 평가한 건데요. 세계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항공사가 있는 반면 안전 등급이 2단계나 떨어진 항공사도 있었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항공사 서비스 평가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항공사는 에어부산입니다. 제 시간에 맞춰 항공기를 운항하는 정시성과 안전성, 그리고 이용자 만족도 등 3개 항목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안전성만 놓고 보면 에어부산 외의 국내 항공사 대부분은 우수 등급 이상을 받았습니다. 반면 안전 이슈와 관련된 행정처분이 많았던 아시아나 항공과 자회사인 에어서울은 지난해에 비해 등급이 2계단이나 떨어졌습니다. 시간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평가하는 정시성 부문에서는 국제선은 모두 A등급을 받은 반면 국내선은 모두 B등급에 그쳤습니다. 민원 대처 수준이나 이용자 만족도 평가는 국내 대부분의 항공사가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관왕을 차지한 에어부산의 경우 민원 대처 수준 면에서는 유일하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승객들을 5시간 동안이나 기내에 대기시키면서 별다른 안내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일본 항공사인 전일본 항공은 외국 항공사 중 이용도 만족도 면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국민연금 누적 기금이 690조 원에 달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4월 말 현재 적립금은 지난해 말보다 51조 원 증가한 690조 원으로 운용 수익률은 연초 이후 6.81%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내외 증시가 강세를 보였고 국내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영향으로 수익률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금융사는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할 때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 보고 법령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금융사의 고액 현금 거래 보고 기준 금액이 기존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 대상은 금융사와 고객 간 거래 가운데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사에 지급하거나 금융사로부터 받는 거래로 이체나 송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조선업 침체에 따른 경영 악화로 중단했던 생산직 채용을 재개합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지난 2018년 노사단체 협약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생산직 신규 채용은 조선 3사 가운데 처음입니다. 수서 택지 개발 비리와 한보 부도 사태, 그리고 IMF 외환 위기까지 20년이 넘게 흐른 지금도 생생히 기억되는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 사건의 중심에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있었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정경유착 비리를 일으킨 그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를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무더위 속에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오고 있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린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북부는 새벽부터, 충청도와 전라도, 제주도는 오전부터, 경상도는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다만 중북부의 경우 낮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 늦은 오후부터 다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도 남부지방으로 집중되겠는데요. 많은 곳은 150mm 이상,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간에는 최대 2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비가 오면서 습도가 높아 낮 동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은 27도, 춘천 26도, 대전 25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도 장맛비로 인해 종일 꿉꿉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강릉 25도, 속초 26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차차 흐려져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한낮에 광주와 전주 25도, 대구 26도로 더위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주말 이후 잠시 남아있다가 다음 주 수요일쯤 다시 북상할 것으로 보이고요. 장마가 쉬어가는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동부 내륙에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